오늘 참 큰 사건이 있었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민경욱 의원님의 글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민경욱 의원님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부로 공수처가 노상방뇨처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을 하나 열어줬대요. 그러고서 들어가니까 문을 잠가버렸대요. 그 거기서 못 나오고 몇 시간을 있으니까 노상방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풀려난 거예요. 괜히 까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뭔 쪽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 사실은 공수처장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10살짜리 12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한 사람을 변호한 사람이에요. 공수처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같이 거기 가가지고 따른다?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아주 불법한 그러한 체포영장이죠. 현직 대통령직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을 일개 판사가 체포영장을 내리면서 거기다가 경호법을 예외로 한다. 대통령을 경호하지 말라고 무슨 판사가 그런 걸 정합니까? 그 사람이 내란이에요, 내란. 그리고 중앙지법에 원래 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것, 그 영장 신청 자체가 또 위법이고, 영장 신청은 왜냐하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만 수사할 수 있지 내란죄는 수사할 수가 없는데, 내란죄도 아닌 것뿐더러 내란죄 수사 자체를 못하는데 직권남용을 자기네들이 수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넣은 거예요. 그 직권남용은 형사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그 일 외에는 소추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조사 안 나가는 거죠. 아니 직권남용 조사를 왜 나갑니까? 그리고 내란 조사 그런 권위도 없는 데가 부른다고 왜 나갑니까? 근데 3번을 안 나갔더니 체포영장을 청구해요. 자기네들 수사권도 없는 그 내란으로. 그러고서는 그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인데 서부지법에 자기네들 커넥션 있는 사람한테 넣어가지고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경호법까지 무시해버리는 이 오만방자한 거. 이건 얘네들이 내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상방뇨처가 됐어요. 내란하다가 오줌을 못 참아서 참 웃기게 됐죠. 네. 무슨 진짜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이거 잘 챙기세요. 아이패드 제 보여서 목사님이 자주 놓고 가세요. 이거 뭐 3번 놓고 가면 우리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진짜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얘네들이 지금 너무 급해요. 왜 급하냐? 자기네들 치부가 다 드러나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걸 좀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박살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아멘. 자 넘겨주세요. 우리 계속 이거 나눠왔죠? 삼각동맹.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받았지만 이겨내고 있고, 미국이 공격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섰고, 이제는 우리 차례다 그랬는데 우리 차례가 좀 세게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시는 거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공수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이게 12월 31일 날 발부를 받았어요. 12월 30일 0시 딱 넘어가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31일 날 받았는데 이 날짜들이 지금 심상치 않은 날짜들입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근데 엄청나게 시민들이 나왔죠. 150명 빼고 5천만이 나온다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 지키고자 이 관저 앞에 모인 거예요. 2년 전쟁에 내전 전쟁입니다. 전부 신주 이 사과 빼게 될 이런 전쟁에서 빼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공산당은 물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계속 있어요 시민들이. 제47대 트럼프 대통령도 반죽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도 미국과 함께 같이 갑시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쪽 반대쪽에서 하니까 이제 젊은 애들도 막 나와요 이제. 이 경찰들도 젊은 애들인데 얘네들도 좀 위에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쟤네들하고 싸울 건 없죠. 위에 불법한 명령을 내리는 그 장들, 그러한 사람들을 날려야 돼요. 이게 반대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못하고 이제 물러갔는데 오늘부터 이제 민주노총이 막 자기네들이 막 나서겠다고 했었죠. 근데 저도 자세한 소식은 모르지만 아까 얼핏 보니까 민주노총도 왔다가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줄행랑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좀 이따 얘기를 좀 나눌 건데 얘네들은 진짜 해체돼야 되는 집단이죠. 넘겨주세요. 공수처가 관저 200m까지 접근을 했는데 군인 200여 명이 막아서 진입을 못했다. 군인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딱 막았어요. 이런 군대 진짜 계엄 그 후에 막 내란이다 하니까 막 질질 짜면서 막 그랬던 똥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장군들이 이 병사들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 전 정권에서 너무 이렇게 군대를 이상하게 해놔버렸죠. 군대를. 그래서 그냥 정치권의 눈치 보는 군대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그 전에 굉장히 강단 있고 군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딱 그러고서는 사명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좀 잘 보여가지고서는 자기 공천 좀 받을까 이러고 있어요. 군대가.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처벌돼야죠. 넘겨주세요. 제가 31일 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안 공항에 사고가 있었어요. 29일 날. 12월 29일 날 엄청난 사고죠. 사실 이거를 그 구독자 108만 명을 보유한 유명 파일럿 유튜버가 이거를 분석을 했다는데 결국에는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콘크리트 둔덕이 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요. 이 동체 착륙을 한 것이 역사상 최고의 동체 착륙을 사실 했다. 그렇게 완전한 동체 착륙을 했는데 근데 쭉 미끄러져 가다가 끝에 콘크리트에 쾅 박아가지고 폭파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 사고 나자마자 이재명이 달려갔어요. 그러고서는 눈물 찔끔. 그러고서 나오다가 항의 받으니까 승질복 내고. 그러고서는 다음 날도 또 가요.
그 항의 받아요 또. 뭐 사진 찍히려고 왔냐. 이재명이 그러더니 뭔 말을 하냐면 그 다음날 사고는 사고고 내란 범은 내란 범대로 빨리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29일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하고 있죠.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던 이제 국무총리까지 탄핵시켜버려가지고 얘네들이 그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행의 대행이 대행도 안 한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버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2017년대 탄핵 그런 사태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직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직이 남아 있을 때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어요. 직무만 정지돼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아예 그 탄핵이 인용돼 버리니까 이제 대통령직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의 그 박범계나 추미애나 뭐 박주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주선이 아닌가? 하여튼간 추미애나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놓고서는 이번엔 뭐라 그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이번에. 그렇게 했었죠 그때. 근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너 탄핵시켜 버릴 거다. 그러더니 탄핵시켜 버렸죠.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계 있게 그걸 막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이잖아요. 그것도 최고의 법정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임기가 국회의원 4년이고 대통령 5년인데 헌법재판관 6년이에요. 그거를 대행이 할 수가 없다.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분명하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탄핵시켜버리고서 최상목이 그 다음에 하니까 최상목이 우원식 그 국회의장을 한번 만나더니 뭔 얘기를 들었는지 그냥 독단적으로 아무하고 상의 안 하고 독단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죠 지금. 그리고 뭐 어떤 군부대 시찰 가고 지금 뭐 그러면서 대통령병이 걸린 건가? 선출되지도 않은 그런 거 놀이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웃기죠 참. 근데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어요. 지금 그 29일부터 일주일간 국가적인 애도의 기간을 갖자. 그러면 정쟁도 좀 이렇게 자제하고 그러자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재명이 사고는 사고고 내란은 내란 빨리 진압해야 된다. 그러더니 공수처가 갑자기 영장 청구를 자정에 해버렸어요. 그러니 공수처가 뭐 이렇게 공 이렇게 던지면은 걔가 물어오잖아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내란범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영장 청구하더니 내란범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어요.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거는 따져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죽은 사람 없고 딱 제한적으로 딱 권한을 행사를 했고 해제 결의가 나오니까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그 정청래라고 그 법제사법위원회 그 국회에서 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법제사법위원장 그 사람이 그 탄핵에 그 앞장서는 걸 하거든요. 그 법사위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탄핵 소추안을 들고 이제 헌법소에 제출을 하고 그 사람들 탄핵 소추 위원들 해가지고서는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 이렇게 이런 잘못을 했으니 탄핵을 시켜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청구를 낼 때에는 내란을 적어서 냈어요. 근데 오늘 내란을 빼겠대요. 장난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29일, 30일, 31일 이렇게 작년 말에 일들이 몰아쳤는데 29일 날 이렇게 비극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거는 동체 착륙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90% 이상 확률로 다 살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끝에 그 콘크리트 때문에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떨어져 나간 179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슬프지도 않은가 봐요. 자기네들 원하는 거 빨리 해야 된다고 재촉하고 있어요 지금.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까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작들을 해가지고 위법하게 그렇게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지금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 넘겨주시면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참사, 그 원인은 바로 민주당이다. 보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대참사에서 사고기를 완파시킨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낙하산으로 왔던 인사들이 만든 규정위반 로컬라이저였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이 범죄라고 성토했던 이 로컬라이저, 확인해보니 작심하고 항공기 파괴가 가능한 수준으로 건설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2020년 안전규정을 어기고 콘크리트 둔덕형 형상의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재작년 보강공사에서 무려 125톤의 콘크리트를 사용해 둔덕의 높이와 강도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안공항이 문제의 로컬라이저를 건설하고 이를 보강하기로 결정한 것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낙하산 인사 손창환 당시 사장의 결정이었는데요. 손 사장이 보강공사를 결정하기 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평지에 안테나가 세워져 약한 충격으로도 안테나가 부서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손창환 사장이 이끌던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과업지시서에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 착륙시설 설계 시에 프렌저빌리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했었는데요.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프렌저빌리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무려 2m 높이로 설치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2021년 이 로컬라이저 보강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인데요. 이 공사 때에는 제곱센티미터당 240kg의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주고 무려 125톤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MBN은 1월 2일 단독 보도를 통해 이 강도는 가로 세로 1cm, 면적당 240kg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 전문가들은 건물을 세울 때 쓰는 수준의 강도라고 말했으며 이 정도 강도와 무게면 예객기가 상판하고만 충돌해도 파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월 2일 동아일보도 세계적 권위의 항공안전 전문가들을 인용해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 300m 밖에 있어야 하고 프렌저빌리티를 고려한 설계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안공항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낙하산 인사들이 살인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냥. 이 지역 사람들 깨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사고가 사실 이거는 인재,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거예요. 조종사가 너무나 완벽하게 동체 착륙을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건물 지을 그런 강도의 콘크리트 벽을 만나가지고 폭파돼 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얘기 안 하죠,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막 서둘러 가지고 내란 범들 잡아야 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얘네들이 살인자예요. 계엄령으로 한 명도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저쪽 대표 주변에서 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79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넘겨주세요. Stop the 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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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관저 앞,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 지키자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지금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표를 훔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할 때 썼던 구호예요. 스탑 더 스틸. 표 훔치지 마. 지금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무한공항 참사도 그렇고 지금 부정선거도 그렇고 감춰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1월 20일이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합니다. 부정선거 다 처단하겠다 그랬어요. 중국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중국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물론 중국의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이 독재자, 이 이상한 그 사람이 자꾸 괴롭혀가지고, 예, 북한의 주민들도 그렇고. 근데 이 한국의 그 부정선거의 이면에는 중국 정부가 있어요. 북한의 손길이 있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부정선거 척결, 스탑 더 스틸. 우리 한국어로만 막 얘기하면은 외신에서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스탑 더 스틸 딱 그러니까 외신에서 이거를 보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우리랑. 그래서 탄핵 반대 및 부정선거 척결 한 목소리. 이렇게 FM 파이낸스 투데이 여기 아주 정론 이런 제대로 보도하는 몇 안 되는 그런 미디어 중에 하나예요. 파이낸스 투데이하고 스카이데일리하고 이런 데만 제대로 좀 보도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에 헬기 날르면 안 됩니다. 근데 MBC하고 JTBC 헬기 날렸어요. 취재한다고. 대통령 잡혀가는 거 그거 녹화하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당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중에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있었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2020년, 2024년 그로 인해 부정하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확신이 되고 있죠. 비록 윤 대통령의 계엄은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해제됐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을 깨웠다고. 급기야 DC 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만들고 그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자는 대대적인 운동이 감지되고 있다. 부정선거 주범은 사형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기필코 이거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나선 가운데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가 꽃이에요.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거고 지도자들이 일을 대신하는 거죠. 국가의 일을. 근데 이 선거가 잘못되면은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작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에서 수년간 노력해온 정치인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신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인디펜던트지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South Korea protesters hold stop the steal banners. 대한민국의 그 시위자들, 이렇게 집회자들이 스탑 더 스틸 그 배너를 들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after arrest warrant issued for impeached president. 그러니까 탄핵 가결된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 경고, 체포 위협 이런 것이 있은 후에 스탑 더 스틸을 지금 시위에서 탄핵 반대 그리고 대통령 체포 반대 이런 시위를 하는 것에서 스탑 더 스틸을 같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거짓을 감추려는 이 부정을 감추려는 세력과 부정을 지금 드러내 가지고 이거를 수술해내려는 세력과 지금 충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입니다. 근데 무슨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폭력 행사했고 그러니까 내란죄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고서 탄핵이 가결돼서 막 울어. 애들이 막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 왜 기쁜 거예요 그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었다니까요.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그거를 좀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내란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그냥 임기 반이 지났고 남은 반 동안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맞추면서 그냥 하면은 자기도 그냥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냥 평탄하게.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가 이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한번.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그 전에 어떤 사람인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 예전에 발언한 것들이 좀 이렇게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한 번은 뒤집어야 될 게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던진 거예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 전에 보도가 나왔었죠. 선관위의 계엄군 297명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이다. 예. 이미 이 계엄 딱 당일에는 그냥 국회만 사람들이 그 군대가 갖는 줄 알았더니 국회는 그냥 쇼였고 어떻게 보면 그 성동격서와 같이 그거를 시선을 그냥 돌리는 용도였고 선관위가 목적이었죠. 근데 선관위 진입한 게 위헌이다. 선관위도 그 정부의 그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에요. 근데 무슨 헌법기관 하면서 감사도 안 받는다. 부정채용을 3,600여 명 그 직원들 가운데 1,200건을 부정채용을 해놓고
아주 구린 것들을 다 해놓고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했다고 믿으라고요? 이따가 뭐 사례들을 말하겠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왔어요. 사실 선관위가. 넘겨주세요. 그래서 개헌군이 뭐 박스 들고 나오는 거 이게 뭐 서버가 아니냐 그랬는데 서버는 아닌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상호 그 정보사 사령관이 다른 사람들 다 지지자 때 그 사람만 당당했어요. 그 사람만 당당했는데 박선원이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원래 국정원 1차장까지 국정원의 2인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전력이 있냐면 그런 반미 시위하다가 이렇게 그런 체포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계속 근데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뭘 물어봤냐면 서버 어딨냐고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서버 어딨냐고. 그래서 모른다 뭐 서버 모른다 그랬는데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 박스 들고 나오던데 뭐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냥. 쟤네가 지금 다급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이 스카이데일리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죠. 이미 2023년에 그 여름에 그 대통령실로 대통령께로 그 전산 그 선관위 전산 그 점검 그런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이미 북한이 해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게 다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김숙희라는 진짜 북한 해커 부대의 그런 바이러스, 그런 해킹 툴이 진짜 선관위 직원 PC에서 발견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밤에 10시 반쯤 선포를 했는데 그 전에 그 낮에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을 만났어요.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키르기즈스탄의 그 전에 이분 전에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걸로 이분이 서가지고 그걸 한 분이에요. 부정선거를 해결한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날 저녁에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분을 만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거에서 며칠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직 그 체크는 해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떤 말들을 하냐면 요 며칠 상관에 며칠 그 후에 가나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의 대통령 선거가 친미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걸 앞두고 원래 조작하려고 했다. 이 중국의 그런 해커들. 근데 이 선관위를 이렇게 기습했을 때 선관위가 과천에 이제 선관위 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하는 게 관악구에 있고요. 선관위 연수원이 수원에 있어요. 근데 연수원에 심상치 않은 게 또 드러난 거죠. 그전에는 국회가 타겟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선관위였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었는데 더 파다 보니까 선관위 연수원이 이상해요. 선관위 연수원이 수원에 있는데 뭘 했었냐면 2020년도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입국하면은 격리시키는 시설로 거길 썼어요. 선관위 연수원을. 선관위 연수원을 왜 그걸로 씁니까?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데로 보내야지 그런 중요한 시설들의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뭐 국가 간의 이동도 많이 막혀 있는 때인데 거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숙식을 했다는 거죠. 2020년에.
2020년에 총선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선관위를 급습을 했는데 연수원까지 급습을 했는데 연수원은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연수원에 90명이 있었던 민간인들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행사 일정에는 뭐 승진자들 교육 뭐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잡았기 때문에 가나 선거를 조작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아직 체크가 필요해요. 뭔가 하나씩 드러나가고 있어요. 근데 넘겨주세요.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브라운드씨 운영하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행무효입니다. 단행무효! 단행무효! 공수처 해체입니다.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민주당 해산입니다.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우리의 대통령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유튜버가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냐? 첫 번째,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군사 기밀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블링컨의 명단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민주당이 하는 돈은 무엇입니까? 간첩법 개정 반대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중국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9월달에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10월달에는 중국이 대만 포위훈련을 했습니다. 11월달에는 김정은이가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으니 총력전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계엄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 폭거, 우리나라의 군 드론 예산 삭감,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보복 응징 시스템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초급 장교지 삭감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를 보고 쳐들어오라고 여적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첫 번째 이유, 이 나라 좌우 대결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입니다.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작년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언급 중에 연설 중에 만국가 세력이라는 언급이 찾아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국가회원 수의자 군 총수권자로서 제일 밑에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이 나라의 강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고서는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합법이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최고의 통수권자로 내릴 수 있는 비상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만세!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는 분들, 특히 청년들께서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보면서 광화문부터 제가 이 현장에 오면서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감사하면서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우리 선배 세대분들이 다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청년들 비중이 여전히 너무나 낮아요. 지금 이 나라의 미래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청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청년들 나와라 해주십시오. 청년들! 청년들! 이거는 무엇입니까? 공수처 지휘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집행하라! 해소하라! 내 목표는 청년 100만 명을 위해 꽉 채우는 겁니다. 이태원역까지, 약수역까지 대한민국 청년들
나올지어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정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아 운동을 여러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작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되찾아올 것이며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분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덤비라고 나는 목숨 걸었다. 니네 덤벼봐. 니네가 우리 이길 수 있나? 그래요. 근데 이분이 되게 정리를 잘해줘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그라운드 C라는 것 좀 추천하는데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엮어서 같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반대했다. 그게 뭐냐면은 간첩의 그 정의 중에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넓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 예산 삭감해 버리죠. 그런 방어 체계 예산 삭감해 버리죠. 그리고 2024년 1월부터는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게 만들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란을 이미 걔네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적죄,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해를 입히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 여적죄라 그러는데 그런 여적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부정선거 타면서 이 나라를 지금 야금야금 집어삼켜 왔는데 그러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법을 계속 바꿔가고 그리고 자기네들 수사하는 수사관들 검찰 그들도 탄핵시켜버리고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마땅하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한독수 총리까지 탄핵시키는 거 보고서는 아 얘네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말했던 것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이 그라운드 C 김성원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영혼의 맞다이를 하고 있다. 2017년도에 자기가 말했던 거를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못 세워라고 2017년도에 말해놓고서 이제는 세우지 않으면 탄핵시킬 거야. 이 정신이 분열된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하면 안 돼요.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의석을 막 해가지고서는 안보 예산들 다 삭감해버리고 원전 그 우리 수출 막 이제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국가 돈을 막 벌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사업할 수 없게끔 그 예산 삭감해버리고 활동비도 다 없애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폭거라는 말을 썼죠. 윤석열 대통령이. 얘네들이 하다 아까 김성원 그 그라운드 C 대표가 얘기했듯이 안보 관련 예산까지 다 그냥 잘라버리니까 그 전에 간첩법 개정되지 못하게 만들어 간첩 못 잡게 만들어 안보 예산까지 잘라버려. 얘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간첩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뭡니까? 이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내란이라고 막.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의 꿈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의 꿈을 제가 버전을 조금 다르게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오늘 받았는데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꿈을 꾸신 거예요. 조금 전에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1번 이재명 같이 생긴 자가 윤 대통령 같이 생긴 운전자를, 저는 윤 대통령 옆에 운전자가 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윤 대통령이 운전자인 거예요. 이재명과 같이 생긴 자가 윤 대통령 같이 생긴 운전자를 이유 없이 마구 때린다. 그러니 두 번째, 운전자가 이재명 같이 생긴 자를 목에 밧줄 채워서 바퀴 보이는 철상자에 넣고 큰 화물 트럭 앞 운전자가 타는 지붕 위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었다. 이재명 같은 자가 미끄러 떨어지려고 하면 밧줄을 힘껏 당겨 지붕 위에 다시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예고편을 주고 계세요. 지금 자기네들이 저지른 거, 그 과거에 저지른 죄 없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처벌이. 지금 죄를 더하고 있잖아요. 꼬리 자르려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결말이 될 건지 하나님이 예고편 같이 지금 막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그때 부정선거가 있는 거를 이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여기에 그 황교안 대표님이 2020년 이제 4.15 총선 이때 당대표를 하고 계셨죠. 미래통합당에. 당대표를 했는데 참패를 하니까 책임지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치에 안 맞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저 정치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치로 나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조금 어느 선에서 자꾸 못 넘는 게 있어서 좀 그거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선비여서 그래요. 싸울 땐 싸워야 되거든요 또. 근데 이분의 어떤 틀에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참패해가지고 이제 그 대표직 내려놓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정치 그만하게 응답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3개월 동안은 응답을 없이,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고 어디 나설 수도 없고 그러고 지나고서는 1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당대표 할 시절에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당대표 할 때 그 바른미래당이라고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 당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하고 통합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같이 힘을 합쳐야 더 이길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하라 그러셔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멈추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내가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하나씩 들어오게 할 테니까 멈춰라.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당대당 통합이 목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추진을 계속 한 거예요. 당이 통합되지도 못했고 그 선거에서 참패를 한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또 다른 회개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3일 동안 계속 회개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서 하나님이 13일 끝에 너 이제 다시 정치 나가라, 너 다시 활동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 뭐냐면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떨어졌던 민경욱 전 의원의 그 선거소송 재검표 기일이었어요. 그게 제대로 그 선거가 치러졌는지
그거를 선거 소송을 하면은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게끔 돼 있는데 6개월이 뭡니까? 그 다음에 6월 달이니까 1년 2개월 후에야 첫 번째 그 재검표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민경욱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거길 가신 거예요.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것을 해오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팩트입니다.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게. 넘겨주세요. 배춧잎 투표지. 여기 아래 왜 초록색 배춧잎 색깔이 왜 여기 인쇄되어 있는 겁니까? 투표지에. 여기 다른 그 선거 명칭이 인쇄되어 있질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장기 투표지라고 해서 선거 관리인 그 도장을 찍으면은 누구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뭉개져 있어요. 이건 그냥 애들 문방구에서 그냥 아니면은 지우개 이렇게 파가지고 찍으면 찍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도장을 왜 찍게 하는 건데요? 관리하라고 찍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관리가 안 된 표, 따로 준비된 표가 지금 투입이 된 거죠. 어떤 선거관리관이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까? 넘겨주세요. 그리고 불량인쇄 이렇게 쫙 검은색이 나왔는데 이게 롤 프린터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요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거는 인쇄 가운데 이게 뭔가 거기 인쇄하는 거기에 뭐가 이물질이 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표관리장 도장이 없는 도장이 없는 거가 19장이나 있었는데 이거 그냥 넘겨버렸다는 유효표로. 이거 재검표 거기 재판관들이. 이 재판관들이 썩은 거예요. 재판관들이 도둑놈인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이나 그 각 지역장이나 이런 거를 대법관들이 해요. 대법관 아니면 그 아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재검표 소송도 자기네들이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냥 감추는 거예요. 10가지 가짜 투표용지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4번까지 했고 5번이 진짜 대박이죠. 뭐냐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투표지. 일명 신권다발 투표지. 신권하면은 한 번도 안 접어가지고 빳빳하잖아요. 투표지가 어떻게 그럽니까? 투표지는 접어서 넣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한번 토론이 붙었어요. 그 어디 펜앤마이크인가 어디서 이준석이랑 어떤 농객이랑. 그래서 우리는 접어서 넣지 이거가 어떻게 이렇게 흔적 없이 펴지냐. 그랬더니 이준석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돌돌 말아 넣는 사람이 있대요. 정신 나갔어요. 그러더니 자기 1억 가져오면 부정선거 그 토론해 주겠다고. 무슨 그런 실력으로 토론을 합니까? 돌돌 말아 넣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선거법에는 접어서 넣으라고 돼 있다 그랬더니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우기는데 그 선거법을 가져와서 읽었어요. 접어서. 그럼 이준석은 바보거나 아니면은 거1당이거나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뭐라고 해명한 줄 아십니까? 형사 기억 용지. 형상이 다시 복원되는 용지를 썼대요. 이 희대 사기 발언을 선관위가 했어요. 근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지금 대놓고 막 그냥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정말 이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넘겨주세요. 좌우 여백이 이렇게 블리치예요. 근데 프린터가 보면은요, 딱 그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쏠릴 수가 없는 프린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프린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살표 투표지. 화살표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리고 본드 먹은 투표지. 투표 두 장이 본드가 붙어 있어. 야, 말도 안 되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발이 투표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잘리다가 만 그런 조그만 그 잔여물 뭐 이런 거가 남아 있는 투표지. 이거는 재단을 한 거잖아요. 원래 롤 종이는요 이미 그 롤로 감겨 있어요. 프린터 한번 투표장 생각해 보시면은 롤 프린터가 이렇게 쭉 뽑아줍니다. 그냥 롤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탁 컷해요 끝에. 그러면 그거 갖고 해요. 이 옆에가 뭐 남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재단이 잘못되면은 이거 따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10번째, 선이나 글자의 색이 다른 투표지. 왜 선이 여기는 빨간색으로 했습니까? 여기 뭐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빨간색. 왜 선이 다르죠? 이런 일들이 나왔어요. 재검표 현장에서. 그것도 1장기 투표지 1000장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부정선거가 없었다고요? 더 가관인 것들 뒤에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원래 자기 개인 이름을 찍어야 돼요. 개인 이름으로 된 도장을 선거관리관은. 그래야지 누가 이거를 관리한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인이라 그러죠. 개인 도장을 찍어야 다른 사람이 이거를 모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몇 동 몇 투표 관리인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량으로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찍어낼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통계학적 이상현상. 원래 이렇게 전에 총선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데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가. 근데 이렇게 완전 그냥 이혼을 했어요. 그냥 사전 선거와 당일 투표가. 넘겨주세요. 근데 이게 사전 투표 득표율이 63대 36, 63대 36, 63대 36. 본투표는 그렇지 않죠. 본투표는 막 들쑥날쑥해요. 이 비율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이죠. 사전 투표도. 근데 다른 지역이 서울이든 인천이든 경기든 누가 세팅한 것처럼 그 비율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득표수가. 그럼 사전 투표는 이거 이렇게 다 나올 확률이 뭐 동전 1000개인가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한 번에 던져가지고 다 똑같은 면이 나올 확률보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동전은 앞뒤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는 뭡니까? 숫자가 100가지 1부터 100가지 중에서예요. 근데 어떻게 비율이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가 있고 관내 사전 투표가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의 비율이 또 똑같아요. 0.39.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지연이 있었죠. 그리고 봉인 파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이 4.15 총선 소송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60%에 육박해요. 그리고 투표지 봉인이 여기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봉인이 이제 오른쪽이 먼저 거고 찍힌 거죠. 왼쪽이.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키르기스탄 아까 얘기했잖아요. 2020년 10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권이 90%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했어요. 여기선. 그게 부정선거로 밝혀져서
겉세낭이의 대통령궁이 불타고 선거 무효가 선언되며 대통령이 결국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12월 3일 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관위는 대한민국 전자개표기가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에서 대한민국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동원되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들은 진짜 공범이거나 이 뇌를 쓰기를 포기했던가 이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방대에서 2022년 그 대선 때 2020년 그 총선 때처럼 부정선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체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엔 쟤네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가져가는 걸 막았죠. 근데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 더 큰 표차로 이긴 거를 이 뒤집으려고 했는데 차마 완전히 못 뒤집고 0.7%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게 된 거죠. 더 큰 표차가 났어야 돼요, 원래. 넘겨주세요. 그래서 2024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2024년에도 당연히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우선은 선관위 채용 비리가 이제 드러났죠. 2023년 1200건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했어요. 이 범죄자들이잖아요. 근데 선거를 감독한다고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선관위의 전 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칭하며 특혜를 해서 10년간 경력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에 저항해서 증거 싹 지운 서류를 내놓고 이게 선관위 집단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62%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 김민석이라는 민주당 사람이 이 투표 끝나자마자 사전 투표 31.3% 나올 것 같다 했는데 31.3%였어요. 그리고 당일 투표는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민주가 110석으로 당일 투표는 국힘이 앞섰는데 사전 투표는 민주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된 거예요. 당일 투표는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 투표를 만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 투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전 투표 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사전 투표 제도가 생긴 지가. 넘겨주세요. 그래서 김민전 의원도 사전 투표 폐지해야 된다. 투표소서 개표해야 된다. 대만이 그렇게 하죠. 나경원도 사전투표 폐지법 추진하고 뭐 원희룡, 뭐 윤상현, 박용찬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 진상규명해야 된다. 그러고 선관위를 국정원이 전산 점검을 하니까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하더라. 선관위가 자기네 헌법기관이라고 검사 점검받을 수 없다라고 버티다가 부정채용 비리가 이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5%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5%만 봤는데도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해킹에 구멍 났고 투개표 조작 가능하더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정보원은 2023년 10월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선거인 명부 시스템, 선거를 하는 전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부 시스템
사실 이 선거인 명부, 이 선관위가 관리하는 명단이 우리나라 이 정부 기관들 전체 통틀어서 최고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그런 사람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그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사전 투표 시스템 등에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는데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할 수도 있었고 또 그 반대로도 조작 가능했다. 그래서 투표하러 안 나온 사람 투표한 걸로 해가지고 표를 추가할 수가 있죠. 유령 유권자도 명부에 등록 가능했다. 또한 선관위 청인과 선관위 그 인과 그 투표관리관 도장도 탈취가 가능했으며 그럼 도장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짝퉁 사전 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도 있었다. 이러면 뭐 그냥 투표지 그냥 새로 그냥 갈아가지고 거기다 다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는 선관위가 보유한 전체 장비 6,400여 대 가운데 5%인 317대만 점검한 결과에 불과하며 선관위 보안 수준은 100점 만점에 31.5점. 이런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기대합니까? 반면 선관위는 자체 보안 평가 점수를 100점으로 부여했었다. 자기는 100점. 야,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2024년 40 총선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선관위는 발표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보안 점검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깜깜인 거예요, 그냥. 넘겨주세요. 선거인보다 더 많이 나온 투표지수. 기가 차죠. 선거인 수보다 어떻게 투표지가 더 많이 나옵니까? 한 사람이 그럼 투표했습니까? 추가 투입된 투표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한 표씩 더 많아요. 여기 맨 아래 인천 미추홀구 뭐 용현 제5동 제3두 여기만 이제 2표 더 많고. 뭔가 얘네가 체크를 잘못했나? 그래서 이거 수를 맞춰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어이 얘가 안 넣은 줄 알고 내가 넣었는데 쟤도 넣은 거야. 그럼 많아지는 거죠 또. 그리고 뚜껑 열린 채 개표함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게 투표함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중간에 어떻게 갈아칠지 빼고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4년 전 투표지가 출연을 해요. 규격과 다른 사전 투표지도 다수 발견되고 중량도 다르고 뭐 넘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인쇄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비정규 투표용지로 투표한 40 총선은 전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석 많이 가져가지고 뭐 거기다가 몇 명 이제 배신자들 끌어 모아가지고서는 탄핵 가결했다? 그 전면 무효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자체가 또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했었고 한 번 195명뿐이 안 돼가지고 원래 그거 부결됐다라고 발표가 나야 되는 거를 불성립이라는 이상한 말을 썼어요. 투표 불성립이라서 다음 주에 다시 한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 주 그 12월 7일 날 탄핵을 가결시키려다 못하고 그 이제 표 어떻게 가부를 이렇게 묻잖아요. 그 표가 집계돼서 이렇게 국회의장 의원식이 봤을 때 그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표정. 그러더니 이제 투표 불성립이라고 다 그냥 우겨버리고서는 그 다음 주에 12월 14일 날 다시 투표를 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그 전날에 누굴 부릅니까? 김어준을 불러요. 그래서 김어준이
그 뭐 우방국에서 정보가 온 건데 김어준은 근데 반미주의자 아니에요? 뭐 우방국에서 그 정보가 왔는데 한동훈 뭐 사살조가 떴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막 헷가닥해가지고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 길길이 난리를 치더니 결국엔 그 배신자들 같이 모아가지고 탄핵 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선 이렇게 자기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새 좀 한번 이렇게 과시해 보려고 했더니 12명뿐이 안 갔어. 15명인가? 20명이 채 안 갔어. 한동훈도 되게 비루하게 끝나버렸죠. 거짓말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가는 건지 같이 그쪽에 뭔가 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내 사전 우편 투표지 관내에서 한 거는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위치의 인구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발송이 됐는데 이 잉크 자국의 에러가 똑같은 데 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단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닌 조작용 전자개표기인 게 100장 중에 7장이나 잘못 분류돼요. 어떻게 보면 잘못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넘기는 걸 수 있죠. 그럼 100장 중에 7장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분류가 잘못되는 경우들은 거의 민주당께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없고 국민의힘께 민주당으로 가거든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 투표율이 12시 53분에 49.9%였는데 갑자기 그 25분 후인 1시 18분에는 49.6으로 떨어져요. 투표율이 누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뒤로 갑니까? 넘겨주세요. 그리고 개표소의 투표지 수에 맞춰 바뀌는 투표자 수. 개표를 하고서는 너무 많아 이게 표가. 그러니까 투표자 수를 줄여버려. 나중에 이거 사후 조작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표 후 왜 투표자 수가 줄어들었냐는 질문에 중앙선관위가 선거 통계 시스템 투표자 수는 최종 투표자 수로 나중에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앙선관위는 선거 통계 시스템에 발표하는 투표 진행 상황표의 투표자 수가 잠정 투표자 수. 그럼 그냥 허위로 그냥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정 투표자 수이므로 개표한 결과에 따라 최종 투표자 수를 변경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마치 20명이 투표했는데 투표함에서 19장의 투표지가 나오면 투표자 수를 19명으로 변경한다는 것과 같다. 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도둑이죠. 재차 투표자 수가 변경된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선관위는 어처구니 없게도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아니 나 몰라. 없어.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추는 자가 범인이에요. 선관위는 사전 투표자 수 등 확인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CCTV를 가려요. 왜 범죄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사전 봉인지가 서명이 인식이 불가해요. 이렇게 검은 거를 해버리면 서명이 어떻게 보여요 이게. 넘겨주세요. 사전투표 결과가 여론조사 판이하게 다르다. 이거 뭐 이상한 거죠 너무.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 확인 검증이 불가한 게 사전투표용지 등 원천적으로 확인 불가하도록 설계했다.
2020년도에 QR 코드를 넣어가지고 QR 코드는 비밀 선거가 안 돼요. QR 코드만 찍으면 누군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래 바코드를 하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바코드로 또 다시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항의하니까 바코드 원래 밑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야 되죠. 숫자 없애고 해버렸어요. 기가 차죠 진짜. 얘네들 뭐 하는 애들입니까? 넘겨주세요. 제외 투표율이 62.8%, 제외 국민 230만 명은 어디로 갔냐? 제외 국민 수가 246만 명인데 선거인 명부에는 15만 명뿐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231만 명 정도는 어디 간 거예요? 그 표를 가지고 얼마든지 얘네가 구워 삶을 수 있는 거죠. 수원정 선거구에 많은 무효표, 사실은 전산 조작인가 이런 것인데 여기 유관으로 분류 결과를 해가지고 60장을 분류를 했는데 그걸 무효표 처리해버려요. 전산에 맞추려고. 넘겨주세요. 관내 사전투표 등 수상한 우편 투표 경로. 이게 무슨 서울에서 저기 전라도 목포 쪽에 갔다가 뭐 경상도를 돌았다가 이러고 와. 투표지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투명해야 되는데 우편 투표가 접수 때마다 모든 투표한 봉인지를 떼고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우편 투표지만 넣는 건지 자기네들이 거기다 뭘 섞어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네들은 기본이 없는 애들이에요. 선거의 공정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애들이 자기네들은 투명하다고요? 보안 점수 31.5점 맞아놓고 자기네들 100점이다. 그리고 부정 채용 3,600여 명의 그 직원들 가운데 1,200건이 3분의 1이 부정 채용인데 자기네들은 깨끗한 척해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넘겨주세요. 전국에서 온 관내 사전 우편 투표 득표수가 너무 비슷하다. 다 비슷비슷한 비율로 이 민주당이 훨씬 많이 받게끔 딱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사전 투표용지 발급수와 투표지 수간 불일치. 근데 그게 92%에 육박. 사전 투표지를 발급한 게 카운팅이 되는데 그럼 발급을 받은 사람이 그걸 도장을 찍고 누구를 투표할지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다릅니까? 근데 다른 정도가 전체 254곳 중에 233곳에 달한다는 거예요. 92%. 그것도 그냥 한두 표 차이가 아니라 경기 김포 73표, 인천 미추홀 67표, 강원 삼척 미로면 21표. 이거는 거의 3.5%라는 거예요, 이게. 경기 부천 원미 중사동은 59표 불일치. 말이 안 되는 그런 짓거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없다고요? 진짜 다시 말하지만 공범이거나 뇌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뇌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공범이라고 생각해야죠. 넘겨주세요. 이번에 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중도층 또는 중립으로 계시던 분들 또는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들어와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드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이 이재명과 사법 카르텔과 대장동 그다음에 선관위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빨간색 화살표가 보수 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반격이고, 이 파란색이 민주당의 커넥션입니다. 이거 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선관위 커넥션부터 봅시다.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에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거 아시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만 6천 개 기사에 8,840만 건의 공감수를 조작했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이랑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작이 새로운 말이 아니고요. 이미 당선된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여론 조작에 힘입어서 당선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이한테 오랫동안 후원을 하던 김을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양통신에. 이 금양통신이 윈즈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 윈즈가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비밀번호 12345. 보안 점수 31.5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조혜주라고 하는 선관위원, 문재인이가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관위원으로 조혜주를 꽂아 넣었거든요. 조혜주는 노무현 당선될 때부터 선관위에 있던 사람이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넣었다라는 거지. 근데 내려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문재인이가. 자기 부담스럽다고 선관위에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있으라 했어요. 왜 31.5점이 나온지 아시겠죠, 보안 점수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부 기관들이 다 해킹당했대, 북한한테. 그래서 보안 점검 받으라고 작년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선관위 입장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버틴 거예요. 니는 뭔데 버티는데 임마.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채용 비리가 1,200건이 터지니까 엄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문을 살포시 연 거지. 그래서 국정원이 딱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그마저도 서버에 5%밖에 공개 안 했어. 뭘 북한이 해킹 흔적이 없어. 지금 5%밖에 공개 안 했으면서. 국정원이 그 다음에 해킹 툴을 83개를 몰래 신고 나왔는데도 그건 모르잖아 당신들. 윈즈한테 보안 점검을 다 막아놓으니까 이러지.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하고, 김명수 체제에서 대법관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됩니다. 조재현이, 노정희, 노태악, 권순일, 아까 제가 초반에 다 말씀드렸죠. 조재현, 경남 양산을 재건표현장, 연수을 재건표현장에서 전부 다 증거 채택 안 해주고, 전자개표기 채택 안 해주고, 통합선거인명부 원본 없는데도 증서에 안 써주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도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노정희 소쿠리 사태, 노태악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다, 권순일 이재명한테 무죄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 이 사람이 2020년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이었어요. 이게 우연 같아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인간이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아 처먹었다고? 이 사이에 김만배라는 자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니까 국회에서 녹취록이 틀어졌다니까? 이화영이가 무섭다 했잖아요. 여인 이화영이가 김성태가 사법 로비를 위해서 돈을 냈다. 근데 그게 권순일인지 다른 법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연결고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검경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냥개들아, 수사 대상은 여기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항복판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른판인 김민석이는 이 종북주사파의 일당인 김민웅이의 친동생이고 사전투표 31.3%를 맞춘 인간이야.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이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부터 2022년까지의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송군도 있었는데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보였던 거야. 보이니까 야, 이거 대북송군 이거 때려잡아야 되고, 선관이 굉장히 심각하네. 얘네들이 뭐냐 이거 연결고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보안업체한테 몰아줬다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원이 중간에 보안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뭐 심각한 게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겠지. 감사원이 치고 들어가 보니까 채용비리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북송금 수사가 들어갔어요, 검찰이. 이화영이가 같이 대북송을 했거든요. 김정은한테 김성태 회장이 돈 쏘고 이화영이가 중간에서 실무자 역할을 하고 이재명이 방북을 시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유죄가 뜨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앙지검장 탄핵해야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사건들을 공소유지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을 다 공소유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숙과 문재인 비리들을 다 수사라고 했어요, 중앙지검이. 그러니까 탄핵 걸어야지. 중앙지검장 임무 정지가 됐잖아. 업무 정지가 됐잖아요. 감사원장이 뭐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비리 캐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감사원장을 탄핵 걸었어. 감사원장 다음에 2번 순위가 누구냐면은 문재인이 꽂아놓고 도망간 감사위원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업무 대행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엔드게임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군데로 한국판 기득권 썩은 카르텔의 심장부를 정조준해가지고 여러 갈래로 공격을 한 거예요. 국정원,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국정원이 캐낸 거는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그 다음에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 핵심으로 들어가서 대북송금이랑 태양광 비리랑 김정숙 비리.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얘네들이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을 걸어버리고 대법관 임명을 안 해버린 거야.
왜? 아예 업무 복귀를 못하도록. 그래서 대통령이 보니까 야 이거 한 방에 척결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갔다 온 다음에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령을 바꿨죠. 작년에 이미. 그래서 오랫동안 빌드해온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한 방 매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문재인 선관위만 때린 게 아니고 김정은도 핵심으로 때린 게 뭐냐면 대통령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선관위랑 이재명 또는 사법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 대장동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최악의 카르텔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도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왜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민노총의 간부들 최근에 간첩죄로 1심 선고받았잖아요. 민노총도 조합원 숫자를 22만 명 줄였어. 공격해서. 김정은도 공격한 게 뭐냐면 자유통일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8.15 선언에서 나 자유통일하겠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윤석열의 자유통일 지지한다고 성명서 냈어요. 이거 김정은한테 사형 선고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선포했어요. 탈북자의 날 제정하면서. 이거는 김정은한테 전쟁 선포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계속 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의 심장도 딱 정조주네. 민노총도 정조주네. 선관위도 정조주네. 이재명, 문재인 정조주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는 뭐냐면은 줄탄핵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은 밀릴 것 같으니까 후방으로 들어가서 너네의 모든 비리 같은 걸 한 방에 터트려 주겠다. 그거를 담화문에서 계엄 선포에서 힌트를 딱 주고 마지막 싸움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사건이 진행돼 왔다는 거 아시고 우리 기자분들 제발 보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팩트예요. 이미 나와 있는 뉴스를 종합을 한 거라고. 정리가 좀 되시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간첩 사건 얘기인데. 다음은 MBC의 무한공항 사고 영상입니다. 1초 만에 지나갑니다. 주목해서 봐주세요. 공중에 올라간 이후에는 모든 그 간첩이 랜딩 기어가 이제 오늘날에도 업되죠. 활동하고 그래서 있고 이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순항 화면들이 중에는 나오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방금 보셨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공중에 올라간 이후에는 모든 그 랜딩 기어가 이제 업되죠. 그래서 이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 일 초 동안 노출된 8.17 장면은 김정은의 8.17 방침으로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방침은 김정은의 직접 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내려진 것이라면 최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며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과제라 알려져 있다. 이 방침은 남한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남 전략.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이런 지령이 나가는 거라면 이건 진짜 이 사악한 놈들이죠. 넘겨주세요. 이 사람 YTN인가 기자인데 탄핵 찬성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반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방송 끝났어요. 근데 방송 끝났으니까 내가 그런데 한마디 할게요. 여기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아니고 탄핵을 저지하는 집회예요. 어? 진짜 왜 여기서 미디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어디 여기가 예? 탄핵을 촉구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공정하게 보도해야죠. 저쪽에는 있는 그대로. 불과 15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15명밖에 없고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한 15명 그렇게 있던 거. 반대를 하는데 그냥 거짓말하고서 그냥 토끼는 거예요. 아니 젊은 애들이 이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거짓말하고서 이렇게 밥 벌어 먹고 살면 밥이 잘 들어가나? 참 불쌍해요. 저런 사람들 보면.
넘겨주세요. 사실 삼각동맹 얘기로 마무리하겠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겨내고 그리고 미국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겨냈고 그리고 우리 차례라.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지금 북한 주사파 이런 종중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공격했어요. 이거 이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마스 때려잡듯이 이거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 영화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실을 알리려고 이스라엘은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게 사건이 펼쳐졌죠. 1200명을 막 죽여버리고 250명을 인질로 잡아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도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죽어나가고 있고 179명이 지금 죽임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 경고를 좀 듣고 깨어나야 돼요. 지금 한국 시사회 12월 12일 날 하고 엊그제죠. 어제 1월 2일 날 또 기독교 지도자 시사회 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 그 부대사 오셔서 가지고 같이 또 하고 그러고서 이제 1월 15일 날 롯데 시네마에서 개봉하는데 정확한 관은 1월 10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알 수 있어요. 그때 발표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가 예매권을 많이 샀어요. 우리가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매권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얘네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잔악하게 공격을 해오는지 그리고 그거를 또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 선동, 거짓 프로파간다를 해가는지 이런 것들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깨어나야 돼요 지금. 글로벌한 전쟁이 이미 이 10월 7일 사태로 시작됐어요. 한국이 지금 이제 그 파고를 겪고 있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계엄이 선포된 그날부터 비상 그 새벽에 그 자정 넘어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진실이 알려지도록 이 비밀함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열쇠가 돌려지는 건 교회에 연합된 기도다. 이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무정한 상태에 있는 거를 천사들이 슬퍼하고 있다고 작년에 사두님 오셔서 경고하셨었죠. 좀 악한 자 들어설 판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자가 선다. 그리고 미사일 공격받는다. 좀 깨어나야 됩니다.